김영환 교수의 핀테크와 행동재무 이번에 그 강의를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죠? 효율적 시장 가설 그것이 왜 그렇게 큰 문제인가, 왜 그렇게 걸고 넘어지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5가지 있었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고전파, 신고전파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것, 그 프라이스라는 거 있잖아요. 시장 경제에 있어서, 시장 경제 이론에 있어서 가격이 가지는 의미가 지대하게 크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하자면은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일어나게 만드는 핵심 메커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가격 자체가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다 반영을 제대로 하고 있냐 아니냐 하는 거에 따라서 내려지는 결론이 천양지차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부터 확실하게 밟고 나서 얘기해야 된다. EMH가 왜 문제인가? 5가지 중에 첫 번째, 투자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가? 이런 것. 이게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으면은 모든 것이 순리적으로 돌아가는데, 그렇지 옳지 않다면은 어리버리한 투자자들만 손해 보게 된다. 개미들이 피를 보게 된다 하는 거. 두 번째로, 경제적인 계획에 있어서 가격이 옳다면은, 가격은 경제 전체의 성장과 할인율과 변동성, 위험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주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왜곡되게 돼서 문제가 생긴다. 경제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돼 버린다. 또 이런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의 척도로서의 가격의 의미가 아주 중요하다고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 간의 위험 분배에 있어서도, 그죠? 이런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라든가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격인데,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은 그 모든 것이 망가진다. 사상누각이 된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네 번째 들어갑니다. 지배구조에 있어서도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지배구조가 뭐길래? 거기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건전한 지배구조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진짜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엄청나게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지배구조란 거에 대해서. 지배구조 그러면은 회장님이 기업을 얼만큼 장악하고 있느냐, 뭐 이런 지배하는 의미로서 잘못 생각하시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회사의 주인이 누구냐? 그 주주가 제대로 CEO 대신 일하는 저 말음을 통제할 수 있느냐, 모니터링 할 수 있느냐, 인센티브를 제대로 줄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바로 지배구조의 얘기입니다. 건전한 지배구조는 그래서 내 돈 내놔 라고 말할 수 있는 주주의 권리가 얼만큼 되느냐 하는 그거의 문제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나온 이유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됐기 때문이죠. 그죠? 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았으면 지배구조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악하는 거, 그 점에 있어서 맞아요. 회장님이 이게 내 회사고 100% 오너십이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뭐 그건 오케이, 그러시라고. 근데 내가 여기 집에 오너십이 0.5%밖에 안 돼. 근데 내 말 들어, 이 회사가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이게 국민주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워낙이 많은 사람들이 소유주주로 있을 경우에는, 그죠? 누군가 대신 나서서 경영을 하는데 소유자와 경영자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리인 비용의 문제가 생깁니다. 경영자가 바라는 바는 스스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 유틸리티 맥시마이제이션이 가장 원하는 바죠. 그리고 주주가 바라는 바는 뭡니까? 주주 가치 극대화, 그죠? 때로는 회사 가치 극대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 얘기하면은 다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 주주가 바라는 바가 곧 경영자가 바라는 바냐? 라고 했을 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아니 내 유틸리티 맥시마이즈 하는 거 돈 열심히 버는 것만이 다가 아니죠. 어디 가서 뻘짓거리 하면서 즐거울 수 있습니다. 이상한 뭐 술 처먹으면서 뭐 뻘짓거리 하면서 내 유틸리티 맥시마이즈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저 CEO가, 그죠?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코너 오피스에 문 닫고 들어가서 저 뒤에서 뭔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누가 알 겁니다. 알 겁니까? 그죠? 그거를 모니터링할 방법이 없다. 감시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죠. 인센티브,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줘서 지가 열심히 하면은 자기가 그 돈도 많이 받고
주주처럼 돈을 많이 받게 만드는 그런 방법인 겁니다. 인센티브 많이 주는 거.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 얼라인먼트, 이 이해관계, 말하자면 이 인센티브가 서로 간에 부합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건데요. 말하자면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전한 지배구조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하는 거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버드 대학교의 안드레이 슐라이퍼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주가 How to get my precious money back 하는 겁니다. My precious.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여기 골룸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my precious 이러니까는 되게 추해 보이죠. 이건 추하지만 이기적인 우리의 본능을 나타내는 캐릭터입니다. 주주들로서 이런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느냐고. 그것이 바로 건전한 지배구조의 핵심이다. 그걸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그 CEO의 유틸리티 맥시마이제이션하고 주주들의 컴퍼니 쉐어홀더 밸류 맥시마이제이션하고 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CEO한테 주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도 우리들 중에 하나가 되라, 주주가 되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은 그것이 주가에 네가 열심히 일한 정보가 반영돼서 주가가 극대화되고 너도 해피 나도 해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식으로 되자는 거죠. 말 되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EMH가 들어가십니다. 왜? 주식 가격이 CEO가 열일한다는 그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인센티브 효과가 달라지겠죠, 그죠? 네. 어떤 제 친구들 중에 하나가 상장 회사의 CEO를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어떤 이 예를 저는 항상 듭니다. 강남 스타일이 막 2012년에 떴을 때에 싸이 아빠 회사 주식도 막 버블에 휩싸였지만은 싸이랑 연관된 모든 주식들이 다 같이 막 버블에 휩싸였어요. 근데 제 친구가 일하는 그 회사가 버블에 같이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한때 싸이 앨범 재킷을 만들어 준 적이 있대요. 네, 지금은 뭐 아닌데 그때 그런 것이 있다 해서 혹시나 하고서 사람들이 막 갔다가 사는 거예요. 강남 스타일 막 플래시몹 뜰 때마다 이걸 사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회사에서 일하는 임직원들이요, 열심히 일해야 될 텐데 자꾸 컴퓨터 스크린 쳐다보면서 언제 내 주식 팔지? 이것만 고민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열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열일이 안 되죠. 인센티브 효과가 죽습니다. 그놈의 버블 때문에 시장이 비효율적이게 되면은 인센티브 나발이고 족친다. 예,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이런 인센티브든지 뭐 지배 구조든지 이런 것들이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단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게 사상누각이다 하는 것이 되겠다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로는 기업들 간의 자원 배분에 있어서 또 문제가 됩니다. 가격이 옳다면 기업들 간의 부문 간의 자원 배분을 효율적이게 만든다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MBA 하시는 분들은 조직 생활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어느 부장님 밑에 줄 서야 되지? 라는 거 상당히 신경 쓰이시죠. 누구 라인이냐? 그걸 왜 신경 써야 돼요? 정치도 문제지만은 그 어느 부문이냐 하는 거에서 자원 배분에 문제가 생기고요. 주기적으로 매년 연말마다 내지는 연중에 그죠? CEO께서 한정된 자원을 여러 가지 부문별로 예산 배정을 해주시죠. 그때 예산 갖고서 이 부문장들끼리 싸움박질 납니다. 내 부문에 돈 더 주세요. 예산 배정 나 굶어 죽겠어요. 내 식솔들 어떡하라고. 그때 줄 서는 라인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 얘기입니다. 그때 자원 배분을 하는데 가격이 오르냐 아니냐, 이 마켓이 에피션트하냐 아니냐가 왜 문제가 되냐. 그게 또 들어갑니다. 뭐냐 하면은 부문 간의 자원 배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장 이뻐하는 그 부서장한테 돈을 많이 줘야 될까? 그게 아니죠. 인간적인 거에 끌리면 안 됩니다. 합리적인 CEO라면, 합리적인 경영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문 중에서 장래성이 있는 부문에 더 많이 돈을 집어넣어야 되겠고,
장래성이 없는 부분은 거둬들이고 끝내야 되겠죠. 정리를 하고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인력 재배치를 하고 그래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장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를 갖고 판단하겠어요? 이런 걸 본다는 거죠. 토빈스 큐라는 거. 뭐냐면은 그 업종에 한 1달러를 집어넣었을 때 1달러 투자한 돈이 있는데 과거에 그거를 갖다가 1달러마다 시장에서 몇 달러로 쳐주느냐. 시가를 보는 거예요. 시가 나누기 장부가액 내지는 투입한 금액. 시가, 시총 같은 거죠. 시총 같은 거. 부문별로 시총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이 비율, 증권 투자해 보신 분들은 PB 레이시오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프라이스 투 북 레이시오. 그런 비슷한 것. 경제학자들은 그걸 토빈스 큐라고 그럽니다. 예. 시장 가치. 잠깐요. 여기다 쓸게요. 칠판에다가. 토빈스 큐. 마켓 밸류 나누기 북 밸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갖고서 또 뭐라 그러죠? 대체할 때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 어쩌다 뭐 한동안 얘기하시는데 다 쓸데없는 소리고요. 집어 쳐넣은 돈이 얼마냐. 그리고 그거를 시장에서 지금 얼마에 쳐주느냐. 옛날이고요. 지금이에요. 옛날 대비 지금 엄청 각광받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1보다 크겠어요? 적겠어요? 훨씬 크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전기차, 테슬라, 토빈스 큐 엄청나겠죠? 그죠? 반면에 가솔린 엔진차 훨씬 이거 1보다 못할 겁니다. 0.5 이하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가솔린 차에서 발 빼라. 그러고 전기차로 집어넣어라. 그죠? 투자 의사결정에 단초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마당에 요거가 뭡니까? 프라이스, 가격, 눈에 보이는 가격, 그것이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냐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제대로 반영 못하고 만약에 버블에 휩싸였다. 그럼 이거 믿을 만한 건가요? 토빈스 큐? 의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크래시라 그러면 갑자기 마켓이 이상한 심리적 이유 때문에 확 폭락을 해버렸어요. 그때 잘못 토빈스 큐를 잡아가지고 이게 되게 쪼그라들어 보이네? 이거 제대로 된 의사결정 기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합리적으로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이런 때에 토빈스 큐가 구겨져 버린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자원 배분에 있어서도 시장이 효율적이냐 아니냐 하는 거는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된다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래요. 수소차를 할까요? 전기차로 할까요? 라고 수소차로 할까요? 전기차로 할까요? 차라리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말이에요. 결정하는 건 수소차의 Q, 토빈스 Q, 그 다음에 전기차 쪽의 토빈스 Q를 비교해서 누가 더 크냐를 봐야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이 Q가 도대체 에피션트한 마켓 프라이스에 기본한 거냐 아니면 버블에 베이스한 거냐에 따라서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네, EMH의 이론적 기반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왜 필요한가? 이것이 경제학적으로 얼마나 그게 기반 베이스를 이루는 그 요소인가를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EMH의 이론적 기반,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형성될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는가, 어떠한 상황 하에서 EMH가 통하는가를 봅시다. 그래 보면은 어떠한 그 상황, 시나리오 3개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 시나리오가 정말 현실에 맞는 시나리오인가? 아니면 씨도 안 맥히는 그런 소리인가? 씨도 안 맥히는 소리면은 EMH를 왜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생각 들겠죠? 자, 한번 봅시다. 이론적 기반, 효율적 시장 가설의 경제학적 배경이 뭔가를 보는 건데요. 그 출발점은 시장 가격, 프라이스 P는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지어진다는 것 기억나시죠? 경제 원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추억 속에 그린 기억 속에 경제 원론, 자 생각해 보시면은 이건 계속 기억나실 거예요.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자,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프라이스, 저게 뭡니까? 퀀티티, 가격과 수량. 그죠? 아주 흔히 제품 시장 같은 데서, 그죠? 뭐 핸드폰을 사고 팔고 아니면 커피 시장 그런 데서 공급, 서플라이, 수요, 디맨드. 수요 곡선은 항상 우하향하는 거를 보셨고, 이제 이거는 우상향하는 걸 봤었습니다. 그죠? 자, 이건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얘기입니다. 그죠? 좌우지간에. 이래서 여기서 만나는 요 점이 마켓 클리어링, 균형점 해가지고 여기서 프라이스가 정해지고 퀀티티가 정해지고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예, 추억 소환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이런 아이디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좀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증권시장에서 합리적, 저게 뭐라 그러죠? 효율적이다 이랬을 때는 말하자면은 완전 경쟁 시장 하에서의 얘기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독과점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래가지고 봅시다, 하나하나. 우리는 시장, 효율적 시장 가설이 수요 공급 곡선의 상대적인 모양과 포지션에 대한 가설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배울 겁니다. 수요와 공급 곡선을 이해하면은 신고전파적 재무가 뭘 말하는지, 그리고 행동 재무가 뭘 얘기하는지를, 왜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시장의 완전한 정보 하에 합리적인 투자자들을 전제로 하자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먼저 공급 곡선을 생각해 봅시다. 증권시장에서의 공급 곡선. 특히 시장 하나로 치는 것보다는 한 증권으로 가볼게요. 한 회사 주식. 공급 곡선은 시장에서의 증권 가격, 프라이스의 함수로서 공급량을 추적해내는 곡선이죠. 아마존을 쳐봅시다. 아마존 주식. 오늘 몇 주가 시장에 공급되어 있는가를 보시면요. 이거는 발행 주식수로 그냥 고정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내일 사이 초단기로 이렇게 보셨을 때 하루 그 정도로 봤을 때 오늘자로 5억 주가 발행돼 있다고 칩시다. 구글 찾아보세요. 5억 주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 지우고서 자, 아마존의 증권의 공급 곡선은 프라이스, 퀀티티 보이시나요? 네, 조금 확대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러고 나면은 여기서 퀀티티, 프라이스 있죠? 여기에 5억 주 해가지고 쫙 수직이 됩니다. 이게 서플라이 커브예요. 이렇게 된다고. 초단기적으로 변함이 없어. 증권을 뭐라 그러죠? 주식 분할을 해가지고 더 넓히고 좁히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근데 일단간에 하나 고정돼 있어. 자, 이거는 하나 이제 특징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일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면 공급량 어떻게 될까? 상관없습니다. 단기적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아마존 주식의 공급 곡선을 그리자면 이렇게 단순합니다. 쫙 올라가는 거, 단기적이고 봤을 때.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될까요? 저게 만나야지 가격이 형성될 텐데요. 그죠? 날마다 가격의 움직임은 대개 총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근데 수요 곡선은 모든 투자자들의 수요량을 가격의 함수로서 추적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개별 투자자들의 수요량을 나중에 총합을 한다. 오른쪽으로 쫙 더해 나간 거다. 그렇게 되겠죠? 당신의 아마존 주식에 대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아마존 주식에 대한 수요 곡선 어떻게 나타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거. 김영환의 아마존 수요 곡선 이렇게 나타날까요? 어떨까요? 한번 봅시다. 제 아마존에 대한 수요 곡선 그림 조금 확대해 볼까요? 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우하향할까요? 이게 김영환. 네. 수요 곡선 이런 식으로 나타날까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될까요? 저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수요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적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될까요? 가격이 낮을수록 더 많이 하고 가격이 높을수록 더 적게 수요하는 거 그렇게 될까요? 그래가지고 이 총수요 곡선 하면은 이것이 다 합쳐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형성이 될까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만나는 지점 여기서가 P가 되고, 그죠? 이게 Q가 되고, Q는 여기 꼼짝 없죠, 그대로. Q 스타. 이런 식으로 될까요? 하는 겁니다. 뭐예요?
이렇게 총수요 곡선 이렇게 되는 건가 하는 것이 한 가지 질문입니다. 균형점, 현 시점 가격 P는 아마존의 공급 곡선이 투자자들의 총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이어야 되겠죠. 마켓 클리어링 하는 시점이 돼야 되는 건데, 그죠? 자, 근데 봅시다. 그러므로 효율적 시장 가설은 총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과 어느 한 점에서 교차한다는 가설입니다. 그리고 그 한 점이 교차하는데 그 프라이스 자체가 뭐다? true value, 진실한 가치와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내재 가치와 일치한다.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 내재 가치가 변하지 않는 이상 프라이스도 변하지 않는다. 평균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게 효율적 시장 가설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수요 곡선이죠. 수요 곡선 정말 요렇게 생겼을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 우하향할까?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요? 아니에요? 경제 언론에서 배운 거 그거 아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자, 첫 번째 내재 가치를 모두가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될까요? 그리고 합리적이라 그러면, 그죠? 시장 참가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합리적이라 그러면, 내재 가치를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할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떨어져서 생각해 봅시다. 증권 시장 말고 옛날에 경제 원론 배웠을 때 제품 시장에서 완전 경쟁 시장 하에서 개별 공급자가 맞닥뜨렸던 수요 곡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세요? 그게 우하향했었습니까? 자, 보시면은 그때 얘기했던 거는 경제 원론 쪽에서 얘기했던 거는요. 여기다가 그려볼까요? 네. 보시면은 여기가 낫겠나? 네, 여기다 하죠. 경제 원론에서 얘기했던 거는 보시면은 전체 시장에서는 서플라이 앤 디맨드가 딱 만나가지고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퀀티티 여기 형성됐는데 개별 개별 기업의 프라이스 테이커죠. 개별 기업이 맞닥뜨렸던 개별 기업이 맞이하게 되는 수요 곡선은 수평이었다 하는 겁니다. 디맨드 커브. 여기서 디맨드 서플라이를 썼는데 이게 왜 그랬죠? 요 가격은 똑같은데, 그죠? 뭡니까? 여러분들 요즘 뭐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뭐 이런 거 시켜 먹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더 심한 거 뭐 있을까? 뭐 배달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우편 배달로 해서 내지는 인터넷으로, 그죠? 주문해가지고 오늘도 저 이제 그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스파게티도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뭐 합니까? 가격 비교 철저히 하죠. 그러고서 1원이라도 더 비싸면 수요합니까? 안 합니까? 안 사고 돌아서 버려요. 떡볶이라고 쳐보자고. 예, 무슨 떡볶이? 무슨 떡볶이 여기 우리 딸 잘 먹는 거 있는데 이름 까먹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떡볶이 값도요. 시장의 값이 딱 나오잖아요. 완전 경쟁 시장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결정돼 버린 가격에서 약간이라도 올려서 받으려고 그러면 디맨드가 꽝이 돼 버립니다. 0. 그리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결정된 가격보다 살짝만 낮추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해버립니다. 디맨드가.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수평적인 디맨드 커브가 된다 하는 거 기억나시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 아이디어가 이 아마존 주식에도 들어간다고 치시면 돼요. 뭐냐면은 이 진실한 내재 가치 요거 있었죠? P스타의 기대치. 요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내재 가치였죠, 그죠? 내재 가치, 내재 가치, true value 이렇게 쓸게요. true value를 우리가 다 알고, 그죠? 그것이 가격하고 똑같다고 치면은요, 합리적인 투자자 어떡합니까? 가격이 약간만 올라갔다 사요, 안 사요? 조금 덜 사지 않을까가 아니라 아예 안 산다. 내가 미쳤다고 그걸 삽니까? 1원만 높아도 안 사.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가격이 살짝만
낮아져도 미친 듯이 살라고 든다 하는 거가 들어서서 수평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 그래서 디맨드 커브가 수평이 된다. 이게 아니고 하는 것이 지금 요지입니다. 이제 효율적 시장의 얘기가 들어맥힐라 그러면은, 그죠? 들어맥힐라 그러면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놀랍죠? 자, 이게 뭐가 문제인지 이제 하나씩 보게 될 겁니다. 그런 수요 곡선 이런 것이 가능한가? 근데 이런 시장이 진짜 효율적일 수 있는 다음 세 가지 시나리오, 이 다음 세 가지 시나리오가 들어 먹히면, 그 중에 하나라도 먹히면은 이런 식으로 효율적 시장이 형성이 될 거다 하는 건데요. 세 가지 시나리오 봅시다. 시험에 나올 겁니다. 1. 뭡니까? 모든 투자자들이 합리적이라면, 로버트처럼. 여러분들 저기 윌 스미스의 무슨 I, 로버트라는 영화 기억나시나요? 네,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이거 representative agent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그 로봇들이 다 똑같이 쫙 움직이는 거, 똑같은 거 쳐다보면서, 그죠? 이거 하는 거 생각이 나는데, 같은 정보를 다 같이 받고 똑같이 생각을 하고 똑같이 분석을 하고 그것이 맞는 true value예요. 그것이 가격이야. 그렇게 딱 됐을 때 모두가 다 그런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증권 가치 평가에서 true value를 구하는 데 있어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사용한다. 그랬을 때 모든 합리적인 투자자는 아까 말한 대로 가격이 진실한 value보다 살짝만 낮으면 어떻게 해요? 바이 엄청나게 수요를 많이 해가지고 무한대로 튀어버립니다. 그리고 약간만 프라이스가 true value보다 높아지면 어떻게 해요? 안 삽니다. 확. 제로 딱 때려버려. 내가 뭐 한 푼도 손해보기 싫어요. 딱 로보트, 몸이 건조하죠. 심리적 바이어스 없는 사람들, 딱 그거가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다 똑같이 행동한다. 네, 그러므로 총수요 곡선은 price equal expected value of true value에서 수평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 Good luck. 두 번째 시나리오 뭡니까? 저는 만약 어떤 투자자들이 비이성적이면서 그들의 틀린 가치 산정의 결과 나타나는 수요량의 차이가 서로를 지워버린다면, 이거 뭔 소리냐면요, 일부의 투자자들, 자 이걸 그립시다. 시장 참가자들의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 중에 일부는 합리적이야. 그리고 여기는 나머지는 비합리적이라고 칩시다. 비합리적인 사람들은 대체로 둘 중 하나로 나눌 수 있겠죠. 긍정론자와 부정론자, 예, 옵티미스트와 패시미스트로 나뉘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둘째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얘네 둘이 밸런스를 이룬다는 거예요. 패시미스트와 옵티미스트가 똑같아가지고 세력의 균형을 이루고 나머지 결정 짓는 거는 합리적인 투자자들, 아까 얘기했던 일부의 로봇 같은 사람들이 다 그거를 결정 지어 버린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뭐가 되느냐? 또다시 프라이스 이꼬르 트루 밸류 해가지고 효율적 시장이 형성된다 하는 겁니다. 굿럭. 왜 굿럭이라고 합니까? 얘네랑 둘이 세력 균형을 이루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 전까지는 세력 균형이 이룰 거야. 그거 무시해도 돼. cancel each other out 하고서 그냥 무시해 왔어요. 데이터가 없었으니까. 근데 요즘은 뭡니까? 빅데이터 시대잖아. 그래서 이 세력 균형이 되는지 아닌지 다 추적해버려요. 결론 안 되더라. 균형이 안 이루어지더라. 어느 한쪽으로 막 쏠려가더라. 예. 자, 세 번째 시나리오. 만약 차익 거래를 무한정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arbitrageurs 뭐 이런 거 있죠. 아비트라저 내지는 차익 거래자 혹은 재정 거래자, 경제학 용어로 arbs라고도 준말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 얘기입니다. 네. 뭡니까 이 사람들? arbitragers들은 같은 자산에 대해서 두 시장을 딱 놓고서 가격이 이격도가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높은 가격에 있는 것들은 공매도를 치고 거기서 캐시를 먼저 받아서 그다음에 낮은 가격에 있는 시장에 가가지고 똑같은 자산을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 두 가격이 한 점으로 일치할 때 얘네들이 포지션 청산하고 돈 버는 거.
그것이 바로 아비트라지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거 처음으로 사봤던 사람들 누군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하나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로스차일드. 예, 걔네들 영국과 파리, 그죠? 런던과 파리에서 형제들이 딱 이렇게 비둘기 날렸던 얘기 했죠? arbitrageurs. 그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 네, 그 arbitrageurs. 얘네들이 들어서서 말하자면은 시장 효율성의 어벤져스 역할을 해준다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멋지죠? 이거 뭐 마블스 같은 그런 엄청난 카툰 스토리가 됩니다. 차익 거래자 알프스는 거대한 합리적인 투자자로서 트루 밸류가 모여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러는데 만약에 가격이 여기서 괴리가 되면은 그거에 합당한 포지션을 무한대로 취할 수 있는 아주 전능한 그런 애들이다 하는 겁니다. 어벤져스급의. 그러므로 만약 어떤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비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일부는 비합리적인데 세력 균형을 이룬다라고 두 번째 시나리오 얘기했는데 세 번째 시나리오는 균형 필요 없어. 어느 한쪽으로 싹 쏠렸을 때 애도 아비트라저스, 이 어벤져스가 쫙 나타나서 내가 다 구해줄게 걱정 마 그러고서는 이 시장의 효율성을 위해서 다 잡아주십니다. 네. 그래서 다시 가격을 트루 밸류로 가져온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가격이 트루 밸류보다 조금 올라갔다. 어떻게 해요? 공매도를 무한대로 치십니다. 그러면 디맨드가 확 줄어들겠죠. 그래가지고 가격을 쭉 낮춰줍니다. 반대로 가격이 트루 밸류보다 훅 낮아졌다. 그럼 어떻게 해요? 무한대로 사십니다. 그래가지고는 이것도 다시 디맨드 커브가 올라가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 프라이스가 항상 요 트루 밸류에서 형성되도록, 그죠? 이거를 역할을 해주는 게 아비트라저의 역할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저보러 스탑하라 그러네요. 중단하겠습니다. 5분 내로. 자, 그래가지고 총수요 곡선을 평평하게 만들 수 있는 시나리오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뭐다? 시장에 있는 모든 투자자들이 다 iRobot처럼 뭐예요?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움직이고 똑같이 바이 앤 셀을 하고 근데 트루 밸류를 다 알고 있어서 약간이라도 벗어나면 안 사버리고 약간이라도 또 밑으로 벗어나면 무한대로 사버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 뭐다? 일부는 레셔널한데 나머지 애들은 세력 균형을 이루는 긍정론자 부정론자들끼리 이렇게 된다. 세 번째는 뭐냐? 얘네들이 균형을 안 이뤄도 좋은데 어벤져스급의 아비트라저스들이 와가지고 이걸 다 구제해준다. 자, 근데 보시면은 차익 거래자들이 그렇게 공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조금 시나리오 3를 좀 더 말씀드리면은 그들은 차익 거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텐데 그것은 제 가격이 아닌 증권과 현금 흐름으로 대신하는 반대 포지션을 취할 겁니다. 가격의 괴리 현상을 이용하면서 현금 흐름의 리스크를 해칭하려는 아이디어인데요. 차익 거래자가 아마존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고 치자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은 리스크 프리로 빌려가지고 아마존을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마존 값이 오르면은 팔고서 리스크 프리 바로잉 그 빌렸던 차익금을 갚겠죠. 네, 결국 세 가지 다른 시나리오들이 효율적 시장 가설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시나리오들이 그 중에서 하나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건 마블 스튜디오 얘기 아니야? 하는 의심,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해보셔야죠. 그래서 비헤이비어럴 사이언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떠냐? 78년 마이클 젠슨 그 하버드 교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는 경제학에서 효율적 시장 가설보다 더 확고하고 실증적인 지지를 받는 명제는 없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 연구를 보면은 거기에 많은 의문을 품게 되더라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것들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더라 하는 거에 대한 증거들 다음 시리즈로 쫙 나갈 테니까 다음 주에 봅시다. 예, 감사합니다.